아무튼 간에 금리 인상기에 모든 자산 가격들이 떨어진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 맞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특별히 부동산 가격도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채권 가격이야 완전히 무너졌고, 코인도 반토막 더 났고, 그렇죠? 안전자산 코인 이런 게 지금 반토막 더 났고. 근데 문제는 주식은 진짜 미친 거야 지금. 이것도 사실은 그 매그니피션트 7만 이렇게 그쪽으로만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신안전자산. 근데 얘도 신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큰 충격이 오면은 얘들도 반토막씩 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금융시장에서의 역사였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막 따라서 하고 이런 건 안 된다. 그 9월달 이후부터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한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매그니피션트만 올랐고 나머지들은요 더 빠졌어. 이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수를 보는 게 아니고 뭐가 올랐는지 뭐가 떨어졌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아주 일부 7개만 조금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더 푹싹 주저앉았다. 이 매크로가 결국에는요 시장은 접수를 합니다. 언젠가는.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상업용 부동산이 안 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이 올해보다 20%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고 싶습니까? 아무리 금리를 많이 줘도 제 생각에는 뭐 6%, 7%, 10년물 금리 그렇게 주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기준금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금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금리가 지금 더 중요한 거고 이게 나스닥 시장의 센트에 영향을 좀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파월이 뭐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저는 예전보다 더 10년 국채를 보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국채를 그렇게 발행해서 달러가 풀리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지 않나요? 정부 부채가 많아져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달러가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진짜 13년 리만 이후로 15년 동안 진짜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그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달러가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졌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그 뭐 90년, 100년 동안의 달러 가치 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고 표기가 되는 0의 숫자가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정말 물가가 막 단계적으로 막 100%, 200%씩 오르는 그 아르헨티나 페소 이런 것들이 정말 떨어졌다고 보는 거지 달러가 그렇게 변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명목상에 그렇게 가격이 그래프가 쭉 내려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 가치가 그동안 폭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러를 갖고 계시면 이걸 가지고 분명히 뭘 하거든요. 예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뭘 하거든요. 물론 많이들 깨먹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기관들이라든가 정부는 결과적으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치가 돼요. 해치가 되게 되면은 그 가치의 훼손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비트코인 신봉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지가 되는 비트코인을 사라. 희소성이 있는 비트코인을 사라. 뭐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진짜 매크로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약간 세일즈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니까 그런 건 이제 속으면 안 되고 속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아까 잠깐 처음에 얘기 드렸다 말았는데 통화의 가치라는 거는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통화의 가치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절하가 되면서 달러에 비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달러는 지금까지 달러의 몰락, 달러의 종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이 아무리 10년 전, 20년 전부터 얘기했어도 달러는 굳건해요. 미국 경제가 예전에 비해서 못하고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굳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답변하셔야죠. 왜 달러가 지금 그대로 머물고 있을까? 왜 달러가 아직까지 가장 가치가 있는 통화일까? 그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같이 경제가 위험에 지금 처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올라왔잖아요. 좀 살짝 조정이 있긴 하지만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위험할 때 사람들이 결국에는 달러를 찾는가? 그것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오히려. 저는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 영상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건 너무 실례인 것 같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축통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가 이제 기축통화였잖아요. 일단 GDP가 1인 나라들이 그 기축통화의 조건에 부합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좀 강력하고
민주주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아무래도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리더인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 중에서 이제 등치로 보면 이제 미국이 있고 유로화가 있고 그리고 일본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스위스 프랑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건 조그만 나라니까 여러분 그 새 경제권에서 어떤 경제권의 통화 여러분들이 택하겠어요? 당연히 일본 아니고 유럽 아니고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유럽은 더 가난해지고 있고 지금 일본도 요즘 뭐 말이 많긴 하지만 이건 뭐 일시적인 그 지나가는 현상인 거고. 그럼 결국엔 달러죠. 사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달러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정부는 힘들어지지만 달러는요 영향은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랑 같이 달러가 같이 이제 침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침몰하는 거예요. 왜냐면 착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그 달러 팔아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원화 사시겠어요? 뭐 금 사시겠어요? 금도 지금 조금 전쟁 때문에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이 전까지 쭉 가라앉았던 거 보시죠? 왜 위기 상황에서 가라앉냐고.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인들 손을 좀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전쟁이 무서워가지고. 그런 일시적인 이벤트는 있는데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추세가 더 중요한 거지. 달러가 너무 횡포가 좀 심하잖아요. 양털깎기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학계에서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걸 총대에 맨 나라가 없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이렇게 다는 그런 거지. 근데 누가 만약에 이거에 총대를 매잖아요? 그럼 바로 미국이 미사일 항공모함 보내서 폭격시켜버립니다. 나라 그냥 통째로 망가뜨려 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모든 막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결제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우리끼리 뭐 통화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중동을 결집시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보고 있다가 90년대잖아요. 92년인가 그때쯤이었잖아요.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라크에 생화학 무기가 있다. 이렇게 뻥을 쳤어요. 뻥을. 그래가지고 1992년에 사막의 폭풍 작전, 뭐 사막의 방패 작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냥 이라크를 쑥대밭을 만들었죠. 이라크라는 나라를 재기 못하게 다 망가뜨렸죠. 석유를 계속 빼먹으면서.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생화학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사담 후세인은 딱 처형시키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더, 한 20년 더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를 했죠. 얻은 것도 없이 철수를 했죠. 얻은 게 있긴 있어요.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게 만든 거지. 유가는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 거죠. 그게 제일 큰 거지. 미국한테는 진짜 달러 패권이 기축통화 유지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미국 나라도 흔들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미국한테 대들면 이렇게 개죽으면 된다. 아니면 이런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기축통화하고 거래통화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물론 영향이 있긴 있어요. 기축통화가 되려면 거래통화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거래통화가 많이 되면 기축통화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거긴 해.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거죠. 근데 요즘에 중국이 이제 패권을 갖고 싶어가지고 10년 전부터 막 1대1로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안화 결제 같은 거 엄청 가열차게 막 펼치고 있잖아요. 캠페인을. 그리고 이제 중국의 나라가 교육 규모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1인 국가들이 절반이 넘어요. 중국하고의 무역 거래 상대국으로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달러가 너무 비싸고 달러 부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내야 될 이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수요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거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위안화 결제가 좀 빨리 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전체 그 거래 통화 비중에서는 3%밖에 안 되고 그리고 달러가 55%, 유로가 한 40%이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1%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근데 원화 갖고 나오면요 바꿀 데도 없어요. 미국 가셔도 여러분들 원화를 가지고 달러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3월달에 잠깐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하는데 그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환승해가지고 LA로 가는 아시아나항공을 탔거든요. 그래서 8시간 동안 환승을 했는데 한국 돈 50만 원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ATM기에 넣는다는 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미국에 간 거죠. 와, 미국 어딜 가도요 바꿔주는 데가 없어. 제가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 갔었거든요. 갔는데 우리나라 은행이잖아요. 근데 안 바꿔줘. 우리 취급 안 한다고. 원화를 거의 휴지 조각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중국 북경에서도 7년 전에 했었어요. 북경에 이제 왕징 있잖아요. 왕징. 한국인들 제일 많이 사는데 거기 있는 하나은행에 갔는데 안 바꿔준다. 와, 나 거기서 벌써 처음 충격을 받았는데 와, 여기 미국에서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디 사설로 하는데 물론 미국 정부 당국에 등록되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하긴 했거든요. 50만 원 바꾸는데 10,000원 스스로 내고 바꾸긴 바꿨는데 야 워낙 진짜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LA가 그래서 와 진짜 이게 쉽지 않구나. 원화의 위상이 정말 아무도 받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필리핀 같은 나라 가면은 한국 사람들 많으니까 뭐 바꿔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위안화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거래 통화에서 3%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50%까지 가려면 정말 몇 년이 걸리겠어요. 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을 앞으로 30년 동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냥 은퇴 생활자로 노인으로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텐데 한 30년 동안은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 뒤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다 죽고 없어질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달러 패권은 그냥 영원하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금이 23년이니까 2053년까지는 저도 이제 80대 중반이 될 텐데 그때까지 뭐 달러가 기축통화든 뭐 위안화가 기축통화든 뭐가 중요해? 중요한 얘기 아니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건데 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나름 금융권 출신이잖아요. 근데 금융이 좀 신뢰가 되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끼리도 그렇긴 하지만 해외랑 거래를 할 때도 신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래 상대자가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을 쳐봐요. 그러면은 돈을 뭐 빌려주거나 받거나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거래 상대자가 중국 정부야. 중국 정부인데 여러분 막 신뢰할 수 있어요? 막 1조, 10조씩 막 싸줄 수 있어요? 못 싸준단 말이야. 중국 부동산도요, 4, 5년 전부터 디폴트 난 것도 있었어요. 그 성에서 나온 게. 실제로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거를 경험을 했었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 외국인들이 중국에 있던 돈들을 계속 빼고 있죠. 부동산 팔고, 채권 팔고, 주식 팔고. 이렇게 해서 막 돈을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진짜 많이 뺐고 한국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뺐어. 주식 채권 다 팔았거든요. 9월 달에도 이번에 그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다 뺐더라고요. 하루에 1조씩 막 팔더라고 주식을. 마찬가지로 중국한테 있어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해서 지금 미국채를 팔고 있어요. 거의 손절. 거의 미친 듯이만 매달 40조, 50조씩 팔고 있거든요, 채권을.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규모가 크니까 오래 걸리죠. 그리고 한 지금 1,000조 정도 남아있거든요, 1,000조? 이 1,000조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다 팔려놔야지 중국이 대만을 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중국의 자산,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버리고 해외에 있는 중국 자산도 동결시키라고 압박을 느꼈죠. 그 동맹국들 뭐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슷한 예가 이란 그 얼마지 8조인가 그 동결된 거 10년째 동결된 거 그런 꼴이 나는 거지. 그리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도 다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애들한테 다 돌아오라 얘기를 하는 거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적어도 30년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 무조건 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망하면 다른 나라는 더 망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달러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국 파운드화가 이제 기축통화였잖아요. 이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이제 시작하면서 엄청난 부를 막 쌌어요. 면화 같은 거 엄청 찍어가지고 식민지한테 이제 강매를 막 시켰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인도죠. 인도. 막 수탈하고 착취하고 자기는 물건들 이제 팔아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큰 시장을 거의 이제 호구로 만들어 버렸고 전 세계 3분의 1의 땅이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모든 식민지에다가 영국 그 비싼 면화를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야 전 세계 3분의 1을 먹여 살렸으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생산 규모가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영국 인구가 뭐 그때 뭐 3천만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3천만 2천만 이게 막 몇 억을 뭐 10몇 억을 지금 다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생산품들을 이제 팔아먹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직 규모가 엄청났었던 거고 이거는 뭐냐면 과잉 설비. 제가 예전에 자산이 문제다. 부채도 문제지만 자산이 문제다. 그래서 한국이 진짜 위험하다. 한국, 독일, 중국 이 세 나라가 과잉 설비 갖고 있는 나라도 위험하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영국보다 더 저렴하게 방직 면허를 이렇게 찍어내는 나라가 나타난 거야. 1800년대 중반.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영국인들이 이민 가서 만든 나라, 세운 나라, 미국. 미국이 이제
뒤통수를 딱 치는 거죠. 영국이 아무리 이제 산업혁명을 먼저 했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아무리 뭐 소년들 그 잡아가지고 그 공장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면화 찍게 하고 그때 그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빌리 엘리어트였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뮤지컬도 있고. 하여튼 영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안 좋은 거는 진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무튼간에 어린이들 이렇게 소년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굉장히 비싼 나라죠. 그래서 미국한테 점점점 제조업 경쟁력이 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경제 규모가 영국을 추월합니다. 근데 그래도 영국이 그동안 이제 한 수백 년 동안 이제 전 세계를 수탈하면서 있었던 부도 있었고 아직까지 신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기 전까지는 그 기축통화를 파운드가 유지가 돼요. 100년 동안 이제 부자 죽어도 3대 간다는 말처럼 이게 100년 간 거지.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2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에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건데 영국이 정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죠. 오히려 이제 미국에 있는 무기를 막 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쟁 특수라는 거를 막 누렸었죠. 그래서 부가 계속해서 다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식민지들이 2차 대전을 통해서 다 독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독립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비싼 면화를 강매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시장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제조업이 급속하게 막 쇠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조업을 놓치면은 언젠가는 결국에는 기축통화의 그 위치도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지금 미국이 자국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완전 사기쳐 가면서 보조금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이런 우리나라도 굉장히 호구짓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온 거죠. 바로 이제 기축통화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대로 첫 번째로 이제 부채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미국 정부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을 잃어버리고 돈을 많이 찍어서 망했던 영국의 그 뒤를 따라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공장들을 계속해서 리쇼어링을 좀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견제해야죠. 중국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니까 얘네가 뭘로 많이 올라왔냐면 빨리 올라왔냐면 제조를 하고 제조를 해서 수출해서 빨리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 제조업의 재갈을 물리는 거고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도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면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중국의 아클레스가 이제 수출인데 이거를 동맹이랑 같이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산층 늘려야죠. 중산층. 미국이 공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산층이죠.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디트로이트 가보세요. 돈 많이 줍니다. 중산층이 늘어야지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울산 가면은 울산이 제일 1인당 GDP가 높은 도시거든요. 울산이 서울보다 높거든요. 이렇게 이제 중산층이 늘어야지 사회가 안정되고 소비도 내수도 잘 되고 쌍순환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사태가 부익부 빈빈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막 뭐 루이비통 매장 막 약탈하고 막 애플 매장 뭐 깨부시고 뭐 난리 났잖아요. 이게 팬데믹 이후로 이제 부익부 빈빈이 커지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산층 늘려서 얘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지 그런 짓을 안 하지. 그래서 중산층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공장을 막 짓고 있는 거죠. 네 번째가 세수 확보. 공장이 늘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죠. 기업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법인세도 많이 걷을 수 있고 그리고 개인들한테서도 이제 세금을 뺏을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직접세가 높다고 하잖아요. 개인들이 전체 세금에서 미국 세수에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자그마치 30%.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무섭다고 하잖아요. 미국 가면은 벌면은 뭐 1억 벌어도 뭐 남는 게 없다. 뭐 3억은 벌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세금 다 떼가니까 그런 거예요. 세금으로.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간접세가 높죠.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사려고 하면은 물가가 다 비싸. 뭐 미국보다 비싸다. 막 이런 얘기가 가끔씩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휘발유 가격의 한 절반 가까이가 한 900원 정도는 저 세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앞서 퍼센테이지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간접세가 높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지. 대신에 미국은 휘발유가 예전에 쌌는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지금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공장을 계속해서 들이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돈을 계속해서 풀었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이.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국제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거야. 얘들이. 달러 자체가. 그래서 경기 부양을 막 해도 돈이 자꾸 해외로 나가고 그래서 이 효과가 떨어진 거죠.
그 예전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1조 달러를 풀면 그 한 1조 달러 정도 효과의 경제 부양 효과가 있었대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1조 달러를 풀어도 0.2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된대요. 경기 부양 효과가. 돈은 물론 이전에 많이 푼 것도 있겠지만 이게 그 푼 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다 스며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공장들을 다 안으로 짓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지금 무역 적자가 미국이 3년 전 수준, 팬데믹 터지기 전인 2019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그런 정책들을 계속 밀고 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이거는 얘 둘이 잘한 게 아니라 그 싱크탱크들이 그 정책적인 일관성 가지고 쭉 간 게 그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돈이 계속해서 이 나라 안에서만 도니까 그 정말 뭐랄까 GDP가 잘 안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결국엔 떨어지긴 할 텐데 이런 마법 효과가 한꺼번에 지금 제가 5가지 얘기했잖아요. 공장을 미국에 짓는 이유 이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이 정말 아주 천재적인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지금 달러 망하냐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달러는 우리가 살고 있는 30년 동안은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뭐 얘 망하고 나머지는 살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쭉 갖고 가셔도 되는 오히려 유일무이한 점점점 유일무이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이 계속해서 주저앉고 있다 보니까 중국도 약간 맛이 가고 그리고 제가 금융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금융이 달러 베이스로 다 깔려 있어요. 그 프레임이 딱 달러로 돼 있거든요. 달러 위에서 여러 가지 통화들이 노는 거야. 그래서 뭘 하나 사려고 해도 달러가 필요한 거야. 이 허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안에서만 놀게 이제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원화를 가지고 밖에 나가봤자 쓸모가 없다. 만약에 원화를 가지고 내가 멕시코로 갔어. 그래서 공장 짓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원화 가지고 공장 짓을 수 있어요? 못 짓죠. 달러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뭘 해도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를 벗어나와서 뭘 하려고 하면 달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이라든가 금융뿐만 아니라 뭐 기업 활동, 모든 비즈니스가 달러 베이스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자리를 위안화가 차지할까요? 비트코인 차지할까요? 제가 지금 엘살바도르 옆에 있잖아요, 나라가. 그 나라 지금 상황을 지금 대충 파악을 했어요. 아직 가진 않았지만 가면 그냥 그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비디오 하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잘 사용을 안 한대요. 왜냐면 거래도 불편하고 인프라도 잘 안 깔려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ATM 같은 거는 여러 데 있더라고. 길거리에 그 ATM 달러를 출금할 수 있는 ATM 같은 거 그런 게 있는데 주 사람들이 달러를 쓴대요. 옆에 있는 나라 여기 나라 과테말라 통화인 케찰도 좀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인을 실제 경제 활동에서 쓰는 경우는 잘 없다. 받는 곳도 많긴 하지만 안 받는 곳도 더 많고 그리고 그 나이브 부켈레 그 대통령이 기준 통화를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는데 이게 고점에서부터 사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나라가 폭망해 버렸어. 경제가. 나라의 부를 뭐 절반이 날아갔다 하면 좀 뭐 하지만 아무튼 나라가 좀 그쵸 나라의 부가 절반은 날아간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 나면은 일본 통화가 지난 20년 동안 15년 동안 거의 30-40% 정도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왜냐면 그 엔화 가치가 폭락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대단한 거긴 한데 아무튼 비트코인으로 만들어진 전 세계 최초의 경제권이었는데 폭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달러는 대체 불가의 통화입니다. 부채가 많아져도 미국에서 부동산이 폭망해도 다들 달러를 결국에 찾게 돼요.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왔었고 뭐 문제가 팍 터지고 팬데믹 터져도 다른 사람들이 찾는 거는 바로 달러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로서 되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달러를 뭐 1억을 벌고 싶으면은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은 차를 10억어치를 팔아야지 1억을 벌 수가 있어요. 순이익을. 근데 얘들은 돈 모자라면 그냥 윤정기로 칙칙칙칙 찍어내면 돼요. 그래서 달러 공급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걱정을 하시지만 저는 원화가 더 걱정된다. 그리고 코인 하시는 분들은 달러 폭락을 굉장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뭐가 위기가 탁 터지면은 오히려 달러가 튀고 코인은 더 꼭싹 주저앉을 거다. 1만 불 때까지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달러 투자,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인이 뭐 달러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감히 달러를 무슨 뭐 알고 얘기하는 소리입니까 진짜. 제가 진짜 한국에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에코프로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냥 코인을 리드하는 사람들, 코인 판매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현혹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공부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데 한심합니다. 우리가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아무튼 전 세계는 달러라는 그런 금융체제의 그 베이스 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러에 대한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워낙 걱정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녹화를 오래 했는지 아마 1시간 얘기했거든요. 아마 3부로 나눠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과테말라 떠나고 싶네요.